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아주 놀라운 뉴스 하나가 전해졌죠? 네. 미국에서 전해졌는데 누구 이야기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저커버그. 네. 좋아하시지 않나요? 좀 유명한 저커버그가요. 하루에 3조 5천억 원이나 날려버렸대요. 네. 단순히 글 하나 잘못 올려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발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커버그가요. 12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대요. 이례적으로 긴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충격선언이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더라고요. 왜 충격선언이냐 봤더니 페이스북 운영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인 거죠.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요, 그동안에 여러 문제를 일으켜왔던 상업적인 컨텐츠 있죠, 광고나 이런 거, 이거를 최대한 축소하고 본래의 목적이었던 가족, 친구들 간의 개인적인 의사소통에 더 집중하겠다. 저커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용자들은 이거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겠지만 문제는요,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정반대로 읽혀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광고가 줄어들면 수익도 줄어들 테니까. 맞습니다. 박 PD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저커버그가 얘기한 대로 하게 되면 이 상업적 콘텐츠가 줄어들면서 이용자들의 소비 시간도 당연히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고 수익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페이스북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한때 5.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낙폭은요, 2016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이었대요. 동시에 이렇게 페이스북 주가가 떨어지니까 저커버그 자체도 큰 돈을 잃었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조 5천억 원. 블룸버그가 평가한 저커버그의 재산은요, 하루 사이에 33억 달러. 3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 때문에요, 세계 갑부 순위도 변동이 생겼대요. 이 발표를 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저커버그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내려갔다고 합니다. 5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4위는 누가 차지했느냐? 경불진이 자랑하는 박 PD가 차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요. 패션 그룹의 자라 아시죠? 네. 자라 창업자인 오르테가가 차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도 저커버그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지만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상업적인 광고, 낚시성 콘텐츠 이런 거가 확실히 줄어들어서 전체 페이스북 사용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이 페이스북 안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3조 5천억 원 정도 날아간 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저커버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페이스북 유저들이 저커버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대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장기적으로는 페이스북 주식 가치가 더 올라갈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페이스북 그동안에 광고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 불편했는데 저커버가 얘기한 대로 진짜 상업성 광고 콘텐츠 이게 싹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페이스북 안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저커버가 이런 면에서 현명한, 뛰어난 경영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매체에 따라서 그 광고가 호감을 살 수도 있고 비호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지금처럼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페이스북에 대한 호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광고 수를 줄여서 이거 정말 진정한 커뮤니티로서의 가치가 커졌구나. 그럴 때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광고 아무래도 단가도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저커버가 한 얘기를 페이스북 유저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저커버가 그전에도 비슷한
비슷한 행동을 워낙 많이 했어요. 가족을 그렇게 챙기는 모습들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진짜 자신의 와이프 그리고 딸을 위해서 육아휴직 세계 최대의 IT 업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떠났었잖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진짜 이 사람의 생활 속에서 진짜 몸에 배어있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진실성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불진에 나오는 광고들은 대부분 좋아하시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지난주 목요일부터 난리가 났었죠. 장난 아니었죠. 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청와대 온라인 그 민원 20만 명이 육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20만 명이 넘게 되면 의무적으로 청와대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정부가 후속 발표를 했어요. 가상통화 실명제를 예고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한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아하. 이렇게 많이 물러섰어요. 예예. 제가 봤을 땐 뉘앙스상 거래소 폐쇄는 사실상 철회하는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겠군요.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요.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에 하나라면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하. 이거를 두고도 이 네티즌 사이에서는 논란이 엄청 거세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한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위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패싱했다.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거셌던 것 같은데. 예. 자, 그리고요. 정 실장은 12.28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진 없이 추진하겠다.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허.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법무부 혼자 나서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게 중요하죠.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따라서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을 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통화의 채굴, 투자, 매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하. 제 심정이 딱 이래요. 저는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어쩌고 라이트코인이 어쩌고 청년들이 마지막 흙수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다리로 여긴다는 둥 다 좋다 이거야. 대신에 본인의 결정하에 본인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남 탓하지 말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전 요것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요즘은 중고등학생까지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진짜 제도권 내에서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전에 이문열 컨설턴트가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네. 신용카드 수수료 있죠. 이게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얘기 하셨었잖아요. 네. 오늘 그거와 관련된 또 그 이외에 대책까지 나왔네요. 뭐냐면요.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끌어내리고요. 또 ATM과 외환 환전 수수료 이런 은행 수수료도 한꺼번에 끌어내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청년층의 신용 등급을 올리고요. 장기 소액 연체자를 지원하는 별도의 기구도 설립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도 밝혔대요. 대출 이자도 좀 내려주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 내용은요. 금융위원회가 오늘 발표했는데 금융혁신 추진 방향 이런 내용에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면요. 금융위는요. 우선 1분기 중에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대요. 왜 내놓느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까 얘기한 ATM 그리고 외환 환전 수수료 이걸 중심으로요 부가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왜 점검하겠습니까? 은행들이 너무 많은 수수료 떼어가는 게 아닌가 이걸 점검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오히려 ATM을 쓰면 돈을 줘야 돼 손님한테. 그러니까요. 이 인건비 아껴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너무 많이 비싸게 매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융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 한마디로 수수료 낮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거죠. 또 편의점과 슈퍼 제과 뭐 이런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이거 너무 비싸다는 얘기 예전에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의 인하 방안도요. 이달 안에 발표를 해서요. 올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요. 카드사가 원가 분석 작업을 상반기 중에 진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래요. 왜냐? 카드사들이 너무 많은 수수료 떼가는 게 아닌가 이것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이런 발표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좀 긴데요? 이제 1월인데? 근데 뭐 어차피 은행이나 카드사들의 반발이 심할 거 아닙니까? 이거와 또 조율을 해야죠. 또 예전처럼 야 니네 무조건 쫓아와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민주정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길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는 저희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독재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IMF 때도 그랬고 은행들이 어려울 때 혈세를 갖다 퍼 부었잖아. 그때 꺼준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얘네가 받는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말 안 들으면 금리 올린다? 그러면 되잖아. 그렇죠. 금리 얘기하셨으니까 아까 박 PD도 물어봤는데 대출 금리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시장 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금융위는요. 대출 금리 동향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대요. 은행들이 너무 많이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정책 서민금융 자금과요. 2020년까지 3조 원 한도로 운영 중인 사익돌 대출 등 서민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달 안에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래요. 금리를 최대한 좀 떨어뜨려 보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청년층 막 사회 진출한 청년층 신용 등급이 너무 낮아. 그래서 이 청년층들이 돈을 빌리려면 금리가 너무 높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청년층에게는 별도의 개인 신용 평가 체계 개선 방안 이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사회 처음 나왔는데 평가가 안 되니까 무조건 은행들은 이거 우리가 위험 부담 못해요. 무조건 신용 등급 낮게 매기겠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거 안 된다. 니네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문열 컨설턴트가 그런 얘기 하셨죠. 외국은 카드를 쓸 때 손님이 수수료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좀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 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꽤 계셨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인텔 게이트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이 추가로 발견이 됐기 때문인데요. 멜트다운 스펙터 이 두 가지 결함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요. 핀란드 보안 업체인 F-Secure 여기에서요. 인텔 펌웨어 기술인 AMT에서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발견됐다고 이렇게 공개를 했네요. AMT가 뭔가요? ATM도 아니고요. 네, 요거 T자와 M이 바뀌었죠? 기업, 정보기관의 IT 담당자가 개인 컴퓨터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액티브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의 줄임말인데요. F-Secure는요. AMT 결함으로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접근한 해커가 제어 프로그램인 바이오스, 비트로커 등을 뚫고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두각시 인형 조정하듯이 남의 PC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비 PC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네. F-Secure는 해커가 약 30초 안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온라인 상태의 노트북들을 원격 조정할 수가 있다. 아니 30초밖에 안 걸린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와하. 일단 해커가 침입하면 컴퓨터 데이터 접근은 물론 암호화 장벽, 운영체계 보안 장치 등도 무력화된다. 아이고. 이러면서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겠네요.
인텔은 이에 대해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납품 업체들의 시스템 보안에 대한 안내사항을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전달만 하면 뭐해? 다 뚫리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번 결함은 앞서 문제가 된 멜트다운 스펙터와는 다른 것이죠. 또 다른 중대한 보안 결함이 불과 열흘 사이에 더해지면서 미국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빨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는 공동소송밖에 안 되긴 하지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결함일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관리비를 얼마나 내시나요? 박 PD는 얼마 내세요? 원래 겨울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가스비까지 다 해서 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좀 큰 평수에 사시는데 생각보다는 좀 저렴하네요. 저희는 중앙난방입니다. 아, 중앙난방이라서 그런가요? 아무튼요, 관리비 얘기 드리면 다들 그 생각하시잖아요. 관리비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개별 난방하는 사람들은 가스비도 따로 나오잖아요. 요즘처럼 아까 박 PD 얘기한 것처럼 날씨가 추울 때 북극 한파가 몰아칠 때는 관리비와 가스비 이거 합치면 진짜 만만치가 않은데 보통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봄 가을보다 최소 1.5배 이것보다 훨씬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 관리비 이걸 내역을 좀 봤더니만요 관리비가 16만 원이에요. 가스비 12만 원 합치니까 28만 원. 그레이시에요. 그레이트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평수라니까 박 PD처럼은 넓은 평수가 그러면 아니에요. 스투피드? 맞아요. 아니 보통 봄과 가을에는 제가 대충 봤더니 합쳐서 한 16만 원 정도 나오는데 겨울이 되니까 무려 12만 원이나 더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것도요. 저희 집은 그래도 그레이시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했다고요. 예. 그래서 전기료가 10,000원 가까이 절약되는데도 그걸 감안했는데도 이렇게 많다는 거죠. 특히 요즘은 연말 연초지니까 돈 쓸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관리비에 가스비에 진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진짜 이 관리비 얘기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도 어쩌면 내야 될 텐데 어떻게 살까 그 최저임금 가지고 그런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 13일에 한국일보 물론 신문을 전체를 본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일보가 아주 눈에 번뜩이는 기사를 하나 실었더라고요. 이 기사가 너무 좋아서 쓴 기자 이름도 말씀드릴게요. 박상준 기자. 이분이 썼는데 혹시 박 PD 아시나요? 저는 모르는 분이라. 모르죠. 예, 저도 모르는 분인데 이 박상준 기자가 아주 장문의 기사를 쓰셨는데 컷도 재밌습니다. 관리비 다이어트. 이런 컷이 달린 기사였거든요. 1면과 9면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긴 내용을 썼더라고요. 근데 취재도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내용도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토대로요. 여기에 담긴 경제학적 의미까지 이것까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편집 기자도 되게 잘했어요. 기사 제목이 진짜 고급지더라고. 제목이 뭐냐? 신뢰가 만든 아파트 관리비의 기적.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 무슨 남이야 자파점의 기적도 아니고 베낀 것 같은데? 베낀 건가? 저는 그냥 고급지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파트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드리면 박 PD도 얘기한 것처럼 남이야 자파점의 기적도 아니고 정말 기적이 있는 것일까? 이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박상준 기자가 분석한 기적이 있는 아파트는 3곳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무슨 근거로 여기엔 기적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요. 관리비, 아파트나 빌라 같은 관리비 정보 그리고 유지 보수비 이거를 자료화해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그래요? 이게요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K-아파트란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다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파트와 관련한 온라인 사이트는 실거래 조회밖에 모르는데. 아니요,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2012년인가부터 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산중 기자가요, 여기서 서울 지역, 전국은 다 하진 못했고 서울 지역 아파트들의 일반 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전기료, 수도료 이렇게 5가지 주요 항목을 기준으로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영광의 주인공 3곳을 꼽았는데 어디냐? 여기 사시는 분들,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은데 진짜 부럽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거여 1단지, 그리고 서울 성북구의 동아 에코빌 아파트, 그리고 서울 성북구 석관 두산 아파트. 성북구가 2곳이에요. 이렇게 3곳의 아파트가 영광의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이들 아파트는요, 아까 얘기했던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요, 관리비 비교가 가능해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을 해봤더니만요, 0.7에서 14.7%까지 관리비를 줄이는 데 성공해가지고 여기에 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만 놓고 보면요, 거여 1단지는요 얼마를 줄였느냐, 이 같은 기간 동안에 37.9%, 동아 에코빌은요 22.5%, 석관 두산은요 16.5%를 줄였대요. 그래서요, 이렇게 줄였으니 관리비나 뭐 이런 게 줄었을 거 아닙니까? 세대당 얼마가 줄었느냐? 최소 10만 원 이상이 줄었대. 이거 진짜 기적 아닙니까? 관리비가 10만 원 줄었다는 게. 이 덕분에요, 이들 단지는요 최저임금이 오르는 기간 동안에도 인건비 감축 명목으로요 경비원이나 청소원을 거의 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 아파트 생각나시죠? 서울 압구정 현대. 그러니까요. 거기랑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들 아파트는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기적이 벌어졌을까? 이들 아파트의 공통점은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뭔 시설을 설치를 했느냐? 우리 심정현 대표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태양광 발전. 네.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단지 내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과 주차장의 조명, 세대 내 조명 이것도요 LED로 바꿨대요. 태양광에 연결해서 쓰면 거의 전기료 안 들어가겠죠? 또 전에 아까 얘기 드렸던 심정현 대표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한정과의 전기 공급 계약 방식도 바꿨는데 이것도 전기료 줄이는데 혁혁히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또 2곳은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꿨대요. 이렇게 바꿔도 관리비나 가스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게 기적의 비법이야?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돈 들여서 시설 바꾼 게 기적의 비법이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가 아파트나 빌라 사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파트나 빌라에서 무슨 시설 공사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비리가 벌어지죠. 비리가 벌어지죠. 이게 일사천리로 절대 진행되지 않잖아요. 실은 사시는 입주민들도요, 솔직히 공사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뭔 난리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또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경비원 아저씨가 보통 와서 얘기하시죠. 요런 거 하는데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하면 귀찮아서 막 자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사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 이거 사인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인하신 분들은 나중에 공사하기 시작하면 난 사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항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인한 거 근거 들여다 보이면 아니 내가 이거 언제 사인했지? 머쓱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예비군 통지서 받아도 사인해야 돼요. 맞아요. 속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니 나는 모르고 사인했다, 설명 제대로 해줬으면 이거 절대 사인 안 했을 것이다, 이런 항의하지만 본인이 사인했는데. 아무튼요, 이렇게 먼 공사를 할 때마다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잖아요. 또 비리도 벌어지고요. 앞서 소개했던 세 아파트도 예전에는 별로 다르지 않았대요. 이들 아파트처럼 뭐 할 때마다 갈등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비리가 벌어지게 되면 이 법정 소송까지 벌어질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세 개 아파트 중에 한두 곳은요 법정 소송까지 있었대. 주민 대표와 관리소장을 향한 주민들이 불신, 이게 갈수록 커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 아파트는요, 앞서 언급했던 에너지 절약 시설들, 태양광 발전기도 달았고 LED로 교체하고 이게 분쟁 없이 진행이 됐대요.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주민 대표, 관리소장 모두 이게 신뢰를 회복해서 합심해서 분쟁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분쟁이 사라졌을까요? 이것도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바로 투명성을 토대로 해서 신뢰를 회복해갔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주민대표와 관리소장들이요 모든 절차를요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했고요, 이 신뢰를 회복한 주민들이 다시 이 주민대표와 관리소장들과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관리비를 끌어내렸다는 거죠. 실제 사례가 있어요. 동아 에코빌의 경우에는요 2015년에 입주자 대표 선거를 했는데요, 출마한 후보 모두 이거 중앙난방 때문에 가스비 너무 많이 나온다, 개별 난방으로 전환하겠다 공약을 내세웠대요. 왜냐면요 이 아파트는요 2003년에 지어졌대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중앙난방 시설이 배관이 난다는 거예요. 열 에너지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요 각 세대별로 이게 거의 균등하게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난방하는데 어떤 동은 너무 따뜻해, 근데 어떤 동은 너무 추워.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열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아파트들이 그랬듯이 동아 에코빌도요 중앙 난방에서 개별 난방으로 전환을 시도했는데 이미 2015년 전에 2차례나 실패를 했대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돼 있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집합 건물, 이게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죠, 여기에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대요. 이걸 보면요 난방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절차가 있대요. 소유자의 무려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수가 큰 그런 집에 사시는 입주자들은요 대체적으로 중앙난방을 선호한대. 박 PD는 큰 평수에 사니까 중앙난방을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처럼 작은 소형 평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개별 난방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저는 선호가 아니라 가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요. 뭐. 그렇게 돼 있나요? 아무튼 박 PD 놀리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놀리는 게 아니죠. 괜히 제가 놀림을 받는 것 같은데. 더 큰 평수에 사는데. 그래서요 이렇게 각 세대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80% 이상 동의가 쉽겠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20% 이상이 큰 평수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동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요때 2015년 부근에 새로 뽑힌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은요 개별 난방에 찬성하는 세입자들에게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처, 왜냐하면 집주인 사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집주인에게 좀 설득해 달라. 세입자들이 직접 사인할 수가 없으니까 집주인이 사인을 해야 되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개별 난방으로 바꾸고 싶은데 집주인들은 딴 데 살고 있으니까 관심 없을 거 아닙니까? 집주인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구해달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있대요. 집주인이 이런 분들한테 빠짐없이 우편물을 보냈대요. 이렇게 해야 관리비가 줄어듭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또 관리사무소 앞에는요 주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개별 난방 찬성 현황표를 만들었대요.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걸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이런 노력 끝에 겨우 한 달 만에 결실을 맺어서 개별 난방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의 반응이 그냥 뜨뜻미지근했대요. 개별 난방 공사 뭐 좋다고 하니까 뭐 동의는 해줬고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보통 그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이걸 바꾸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관리비가요 전년 동월 대비 세대별로요 최대 20만 원이나 줄었다. 오. 개별 난방으로 바꿨는데, 게다가요 난방과 치사를 위해서 연간 지급한 가스비가 요 아파트가 1253세대나 된대요. 여기를 전부 계산해 봤더니만요 공사 전보다 얼마가 줄어드느냐, 9억 5천만 원. 장난이 아니죠. 진짜 엄청난 변화가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과 주민들 간의 신뢰가 회복되니까 여기서 내놓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지난해 여름에는요 성북구청의 도움으로요 최신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를 했대요. 이거 설치하면 뭔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거 설치한 다음에요 아파트 전체 음식물 처리 비용이요 월 100만 원이나 줄어들어요. 예. 이러니까 관리비도 전체 세대에 다 줄어들었겠죠. 관 두산 아파트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기도요 2009년에 개별 난방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몇몇 대표들이 물러나야 됐대요. 홍역을 크게 치렀다는 거죠. 이후에 새로 뽑힌 주민 대표는요 이대로 나도 개별 난방 그냥 추진했다가는 잘못하다 물러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반대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먼저 돌려야 되겠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 뽑힌 주민 대표는요 2가지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뭘 시도했느냐, 대표자 회의 생중계. 이게 국회 방송 같은 거를
아파트 안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아실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여기는 집에서도 TV로 어린이 놀이터에 누가 놀고 있는지, 우리 애들 다치지는 않는지 이거 볼 수 있는 CCTV가 있죠. 네. 이거 보통 케이블 번호, 우리 집은 45번이던데 여기는 99번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이거 볼 수 있는, 여기에서 아파트 놀이터도 비춰주지만 주민 대표가 회의를 할 때 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다는 거예요. 네. 특히 그냥 생중계만 하면 사람들이 안 볼 거 아닙니까? 많은 주민들이 더 볼 수 있도록 이 생중계 시간을요, 회의 시간을요, 주민들이 대부분 퇴근한 이후 시간으로 늦춰놨다는 거야. 그때가 돼야 어린이 놀이터에 노는 애들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생중계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미루고요. 그리고 개최일도 미리 공지사항으로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회의하니까 관심 있는 주민분들은 꼭 이거 봐주십시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회의하는 거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회의에서 뭔가 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부분 모르죠. 엘리베이터나 벽보 게시판 거기에 붙이기만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아파트, 석관 두산 아파트는 달랐다는 겁니다. 대표들만 모여서 숙석덕 회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생중계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갔대요. 관리소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이 관리소가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냥 수기로 대충 하고 그냥 사인만 대충 받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아파트는요 이때부터 뭘 했냐면 이메일을 통해서만 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네. 이메일 서버 안에 남을 거 아닙니까? 이 이메일은요, 이 아파트 주민 대표 그리고 그 관리소에 있는 관리이사, 기술이사, 총무이사, 모든 관련된 임원들, 뭐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비리 저지르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특히 많은 아파트에서 갈등의 온상이 되는 아까 얘기했던 비리 문제. 이게 비리 문제가 보통 공사를 진행할 때 업체 선정 가지고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거의 투명성도 높이기 위해서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주체를요, 엄마들, 동대표 이런 사람들이 두루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그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것인지 이걸 선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정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공사 진행이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동의를 쉽게 해준다는 거죠.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 이후에 한국전력과 전기요금 지불 계약 방식을요, 종전에 종합계약에서 단일 계약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바꾸면 뭐가 달라질까요? 전에 심 대표님도 살짝 설명하셨는데 요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단일 계약은요, 주택용 고압 전기 요금을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뜻하고요. 종합 계약은요, 집에서 쓰는 전기는 주택용 저압 요금, 공용 전기는요 일방용 고압 요금, 이거를 적용한 뒤 합산하는 방식을 뜻한대요. 근데 문제가 있죠. 전기 요금은요 가격이 다 달라. 가장 싼 게요 일반용 고압이 가장 싸고요, 그 다음이 주택용 고압이 조금 더 비싸고요, 그 다음이 주택용 저압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단일 계약은요 주택용 고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종합 계약은요 가장 싼 일반용 고압과 주택용 저압 이걸 합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아파트가 무조건 단일 계약으로 바꾸면 유리한 게 아니라요, 아파트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게 다르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공용 전기 사용량, 이게요 전체 전기,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전체로 쓰는 전기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25%에서 30%를 대체로 넘는 단지는요 종합 계약이 유리해요. 근데 이것보다 밑에라면, 이거를 넘지 않는다면요 단일 계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단일 계약을 선택해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요 요즘은요 세대당 전기 사용량은 갈수록 증가하죠. 집에서 뭐 전기 쓰는 게 엄청 많잖아요. 요즘은 옷, 냉장고 뭐 이런 네. 것까지 쓰니까. 그렇지만 공용 전기 사용량은요 아까 얘기대로 태양광이나 이런 게 설치하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단일 계약이 갈수록 유리해지죠. 그래서 석관 아파트도 단일 계약으로 바꿨대요. 이 아파트도요 전체에서 공용으로 쓰는 전기 사용량이 25%를 못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뭐가 달라질까? 얼마나 전기 요금이 줄어들까?
근데요, 이렇게 바꾸자마자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에 이런 내용이 찍혀져 있었대요. 전기료 할인 15,980원. 15,980원이 줄어든 거야. 오. 계약 하나 바꿨는데 각 세대마다. 예. 그래서요, 2012년에 이걸 바꿨는데 1년 동안 전년 대비 전체 주민들의 전기료가요 1억 3천만 원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기적 아닙니까? 이거 국가 차원에서도 이만큼 절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덕분에요, 이렇게 줄인 전기료, 이 석관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중에 일부를요, 경비원이 30분이나 계신데요, 이 30분의 고용을 보장하고요, 보장뿐만 아니라 임금을 19%를 올려줬대. 최저임금이 오르기도 전에. 이게 알려지면서 언론 기사화도 됐다고 해요.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까? 거여 1단지, 아까 거여 1단지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도 짧게 얘기 드리면요, 여기도요 그 전에 갈등이 많았는데 여기 주민 대표가요 이렇게 했대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여러 번 실시를 했대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참가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 행사를 착실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괜찮네,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여기는 6개 동이 있다고 해요. 6개 동 옥상 모두에 심정현 대표님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대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대요. 그리고 집마다는 또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요, 전등도 LED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요, 여기는요 2016년 단위 면적당 전기료 수도료가요 2012년과 비교했었을 때 무려 38%나 줄어들어. 장난 아니죠. 진짜 이들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이 주민들끼리 소통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요 이들 아파트는요 이렇게 소통도 잘 되고 관리비도 줄고, 그래서요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저는 여기 이사 가는 꿈은 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단 쉽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 사시면요 주민대표 누군지 아세요? 박 PD는 아시고 계시나요? 엘리베이터에 써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모르지, 이름은.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관리소장은 누군지 아시나요? 사무소 가면 알겠죠. 그러니까 가면 알지만 모르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르더라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동대표를 뽑을 때도 공약 다 내 것이거든요. 이거 살펴보지 않아요. 대충 뽑아요. 그냥 우리 애는요 얼굴 잘생긴 사람 뽑아주래요. 실제로 그렇게 뽑았어요. 네. 아예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죠.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무튼요. 또 다들 그런 생각하시죠. 아니, 무슨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무슨 근거로 나오는지 이거 자세히 살펴보시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련히 알아서 정했을까, 이거 내가 따져본다고 내가 뭘 알겠어, 이런 아리람에 거기다가 관리비 보통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분명히 관리비 고지서에는요 부가 내역 안내서가 있는데 이거 책자처럼 좀 두꺼워요. 한 20-30페이지 되거든요. 이거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 이런 사람들이 삥땅을 해 먹은 게 꽤 되잖아요. 그렇죠. 형사 이권도 많이 됐었고.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많은 언론이나 경제학자들이 주인 대리 문제를 제기를 하죠. 네. 주인 대리인 문제 다들 알고 계시죠? 주인이 대리인을 고용해서 어떤 일을 맡길 경우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대리인의 행태로 인해 고용계약 체결 후 야기되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쉽게 좀 설명하면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문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인 대리인 문제는요 보통 이렇게 부르죠. 대리인의 문제, 아니면 대리인의 딜레마.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에서 집 주인과 관리인의 관계도 있지만 주주와 전문 경영인, 이때도 주인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죠.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학의 이사장과 총장,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이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주인 대리인의 문제는요 경제학에서는요 최대 난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그동안에 무수한 다양한 해법이 나왔지만 아직도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보통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사라지지 않느냐?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느냐? 정보의 비대칭성. 이 때문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한마디로 대리인은요, 자신이 뭘 할 건지, 진짜 주인의 이익은 관심도 없고 내 이익만 찾을 것인지, 이건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완벽하게 알지만 주인은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대리인의 속내에 제가 진짜 나를 속일 건가 안 속일 건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의 발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자신보단 유능한 대리인에게 권한을 이임해 일을 대신하게 이렇게 맡기는데, 이렇게 하니까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주주와 전문 경영인의 경우, 기업의 주인인 주주는요, 주가 상승 등 회사 전체 이익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죠. 하지만 대리인, 전문 경영인, 이 사람들은 주가 상승보다는요, 자신의 연봉 인상, 아니면 자기가 막 언론에 많이 나가고 자기가 많이 유명해지는 이런 과시적 처우,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앞서 언급했던 아파트의 경우에도요, 주인인 주민은요, 좀 관리비나 이런 거 많이 절약해 줬으면 좋겠는데, 대리인인 관리사무소나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주민들 속여서 공사 많이 해서 요 이권을 가지고 내가 조금 삥땅을 칠까, 이런데 혈안인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뭐 우리 한국에서 인기 많은 조폭 영화도 대부분 이런 문제예요. 조폭도 그런가요? 보스와 오른팔. 그럴 수 있죠. 예, 보스와 중간 보스. 맞습니다. 이 중간 보스는 항상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도 호시탐탐 보스 자리를 노리고, 이권 자기가 좀 더 많이 먹겠다 이러다가 칼 맞고 더 어린 놈들이 또 치고 밟고 올라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요, 경제학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성과 연봉제 이런 것도 있고 스톡 옵션, 다양한 해법이 제시가 됐지만 신통치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2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분, 이게요,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파생된 계약 이론을 완성했던 분들이 받았거든요. 올리브 하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뱅크 홈스트롬 MIT 교수가 이때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셨잖아요. 네. 근데 2년 전 방송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요, 두 교수는요,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이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가 완전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당시 이를 두고요,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일부 보수 신문들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계약 이론이 성과 연봉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했거든요. 이게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이 얘기 그때 드렸었죠. 그렇죠. 두 교수의 주장이 뭐냐면요, 서로가 완전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대리인 문제가 사라지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자유주의나 이쪽에서는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강조하지만 행동경제학, 저희가 자주 언급하는 이런 데에서는 인간 행동 보면 비합리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랑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 교수의 계약 이론은요, 수구 보수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 계약 이론이 아니라요, 이거를 정확히 말하면 불완전 계약 이론이다. 그때도 그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따라서 두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은요, 주인 대리인의 문제, 이거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근데 수구 보수에서는 이걸 해결했다고 설명을 했다니까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인가요? 이 아저씨도 잘렸잖아. 그렇죠. 대리인의 딜레마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잘린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때도 근거를 저희가 뭘 들었냐면, 이 당시 노벨위원회가 왜 이 두 교수에게 이 노벨 경제학상을 주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실 경제에서는 이해가 상충되는 다양한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교수가 만든 이론적 기틀은 실생활에서의 계약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의 함정을 이해하는 데 가치가 있다. 함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계약, 이 함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수구 보수 언론들의 해석과 차이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런 걱정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주인 대리인의 문제, 대리인의 딜레마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냐, 아까 얘기처럼 경제학의 영원한 남제로 남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속담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안 되면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아무리 노력해도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경제학에서는요. 주인 대리인의 문제를 이렇게 봤어요. 이거는 대리인의 일탈이 일으킨 문제다. 주인을 속이는 게 이게 문제다. 대리인이 주인의 뜻을 거슬려서 생겨난 문제다. 이렇게 봐왔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주인의 일탈은 없는 걸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인이 직접 하면 귀찮고 돈도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대리인을 뒀는데 그렇더라도 주인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앞서 언급했던 새 아파트의 공통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뭐냐? 비록 주민 대표와 관리소장에 진짜 뛰어나신 분들이죠. 이분들의 동료가 있긴 했지만 한번 신뢰를 회복하니까 주민들이 아파트 모든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낸다고요. 네.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 적극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인들이 낸 거예요. 주인인 주민들이 낸 거예요. 대부분의 아파트에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회의 이거를 생중계하니까 주민들이 이 중계를 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는 거. 주민들이 아파트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얘기도 드렸죠. 이걸 보면서요. 어쩌면 주인 대리인의 문제의 해법은 대리인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해 그 전해부터 경험을 했잖아요. 대통령 뽑아놓고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뽑아놨으니까 임기 동안 알아서 잘하겠지. 뭐 또 어떤 당은 그러더라고요. 공약을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지난 9년간 어떤 고초를 겪었습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스푸틴이라는 미친 수도승이 설쳤던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참혹한 현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 얘기 드렸잖아요. 네. 박근혜 최순실 사태 같은 대리인인 대통령에게 맡겨놨더니만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주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촛불혁명으로 바로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전세죠. 전전세. 그러니까요. 이것처럼요. 주인 대리인의 문제의 해법도요. 대리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대리인 니네 잘해라 이렇게 다구칠 게 아니라 주인이 먼저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방관하고 책임지지 않는 이런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들이 정부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악용해 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라도 주인들이 진정한 주인의식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뽑아놓고 알아서 잘하겠지 수수방관하지 말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의견도 개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면 10년 넘게 있으나 마나한 주민소환제 이게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되겠죠. 정치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관리비나 이런 내역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이게 www.kpa.apt apt.go.kr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이외에도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 시스템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들어가서 봤다니까요. 하긴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이런 걸 어떻게 보냐. 또 여유가 있는 우리 옆집 주민들이 이미 확인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 주인 대리인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주인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요.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적당한지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빌라에서 어떤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지 대리인만 탓할 게 아니라 대리인들네 삥땅 쳐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주인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추고 반성하고 감시를 해야 아까 얘기했던 관리비의 기적 새 아파트처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입자가 너무 많아. 주인이 별로 없어. 근데 세입자들도 봐야 돼요. 세입자들도 보고요. 세입자들도 주인이에요. 물론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지만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는 거 아닙니까? 네. 당당한 주인으로서 관리비가 제대로 나온지 이거 보시고요. 안 되면 집 주인한테 설득해서 우리 관리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좀 통해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사정을 하나 붙이자면요. 제가 주인 대리 문제 주말 내내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몇 년 전 한국경제 이계평 세계경제연구원 교수가 쓴 칼럼이 눈에 하나 띄던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주인 대리 문제 이거 찾다 보니까 주인의식이란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인의식이 왜 나오느냐? 우리 직원들 주인의식이 너무 없어.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영자들이 많거든요. 이분한테 이계평 교수님이 충고한 거예요. 뭐라고 충고를 했느냐? 말로만 주인의식을 강조하지 말고 실제 주인인 대우를 해주면 직원들은 주인의식의 틀을 갖추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진짜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의식이 너무 강하면 이제 공금도 횡령하고 회사 돈이 내 돈이요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무튼 다시 정리하자면요. 주인 대리인의 문제, 이 난지에 빠진 것도요. 대리인을 대리인이란 이유로 혹시 주인을 속이는 게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요. 대리인에게도 주인 대우를 해주면서 우리 모두 주인이다. 이런 주인의식을 갖추게 만들어주면 또 다른 해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게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앞서 언급했던 새 아파트 공통점이 또 하나 있잖아요. 경비원들도 공동체를 함께 읽어가는 주인이라는 생각에 월급 고용 보장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 아파트에선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이것만 봐도 강남 여기에서는 이런 아파트가 나올 수 없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하나는 송파인데요. 네, 강남구. 강남구에서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근데 수수료 너무 많이 비싸게 매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융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 한마디로 수수료 낮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거죠. 또 편의점과 슈퍼 제과 이런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이거 너무 비싸다는 얘기 예전에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의 인하 방안도요. 이달 안에 발표를 해서요. 올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요. 카드사가 원가 분석 작업을 상반기 중에 진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래요. 왜냐? 카드사들이 너무 많은 수수료 떼가는 게 아닌가 이것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이런 발표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좀 긴데요? 이제 1월인데? 근데 어차피 은행이나 카드사들의 반발이 심할 거 아닙니까? 이거와 또 조율을 해야죠. 또 예전처럼 야 니네 무조건 쫓아와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민주정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길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는 저희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독재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IMF 때도 그랬고 은행들이 어려울 때 혈세를 갖다 부었잖아. 그때 꺼준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얘네가 받는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말 안 있는데. 들으면 금리 올린다? 그러면 되잖아. 그렇죠. 금리 얘기하셨으니까 아까 박 PD도 물어봤는데 대출금리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시장 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금융위는요. 대출금리 동향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대요. 은행들이 너무 많이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정책 서민금융 자금과요. 2020년까지 3조 원 한도로 운영 중인 사익돌 대출 등 서민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달 안에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래요. 금리를 최대한 좀 떨어뜨려 보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청년층,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층 신용 등급이 너무 낮아. 그래서 이 청년층들이 돈을 빌리려면 금리가 너무 높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청년층에게는 별도의 개인 신용 평가 체계 개선 방안 이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사회 처음 나왔는데 평가가 안 되니까 무조건 은행들은 이거 우리가 위험 부담 못해요. 무조건 신용 등급 낮게 매기겠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거 안 된다. 니네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문열 컨설턴트가 그런 얘기 하셨죠. 외국은 카드를 쓸 때 손님이 수수료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좀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 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꽤 계셨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인텔 게이트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이 추가로 발견이 됐기 때문인데요. 멜트다운 스펙터 이 두 가지 결함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요. 핀란드 보안 업체인 앱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3조 5천억 원 정도 날라간 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저커버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페이스북 유저들이 저커버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대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장기적으로는 페이스북 주식 가치가 더 올라갈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아니 페이스북 그동안에 광고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 불편했는데 저커버가 얘기한 대로 진짜 상업성 광고 콘텐츠 이게 싹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페이스북 안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저커버가 이런 면에서 현명한 뛰어난 경영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매체에 따라서 그 광고가 호감을 살 수도 있고 비호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지금처럼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페이스북에 대한 호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광고 수를 줄여서 이거 정말 진정한 커뮤니티로서의 가치가 커졌구나. 그럴 때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광고 아무래도 단가도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저커버가 한 얘기를 페이스북 유저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저커버가 그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워낙 많이 했어요. 가족을 그렇게 챙기는 모습들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진짜 자신의 와이프 그리고 딸을 위해서 육아휴직 세계 최대의 IT 업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떠났었잖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진짜 이 사람의 생활 속에서 진짜 몸에 배어있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진실성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불진에 나오는 광고들은 대부분 좋아하시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지난주 목요일부터 난리가 났었죠. 장난 아니었죠. 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청와대 온라인 그 민원 20만 명이 육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20만 명이 넘게 되면 의무적으로 청와대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정부가 후속 발표를 했어요. 가상통화 실명제를 예고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한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아하. 이렇게 많이 물러섰어요. 예예. 제가 봤을 땐 뉘앙스상 거래소 폐쇄는 사실상 철회하는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겠군요.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요.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에 하나라면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하. 이거를 두고도 이 네티즌 사이에서는 논란이 엄청 거세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한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위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패싱했다.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거셌던 것 같은데. 예. 자, 그리고요. 정 실장은 12.28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허.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법무부 혼자 나서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게 중요하죠.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따라서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을 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통화의 채굴, 투자, 매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하. 제 심정이 딱 이래요. 저는 뭐 가상통화, 뭐 비트코인이 어쩌고 라이트코인이 어쩌고 뭐 청년들이 마지막 흙수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다리로 여긴다는 둥 다 좋다 이거야. 대신에 본인의 결정하에 본인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남 탓하지 말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전 요것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요즘은 중고등학생까지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진짜 제도권 내에서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전에 이문열 컨설턴트가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네. 신용카드 수수료 있죠. 이게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얘기 하셨었잖아요. 네. 오늘 그거와 관련된 또 그 이외에 대책까지 나왔네요. 뭐냐면요.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끌어내리고요. 또 ATM과 외환 환전 수수료, 이런 은행 수수료도 한꺼번에 끌어내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청년층의 신용 등급을 올리고요. 장기 소액 연체자를 지원하는 별도의 기구도 설립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도 밝혔대요. 대출 이자도 좀 내려주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 내용은요. 금융위원회가 오늘 발표했는데 금융혁신 추진 방향 뭐 이런 내용에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면요. 금융위는요. 우선 1분기 중에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대요. 왜 내놓느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까 얘기한 ATM 그리고 외환 환전 수수료 이걸 중심으로요 부가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왜 점검하겠습니까? 은행들이 너무 많은 수수료 떼어가는 게 아닌가, 이걸 점검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오히려 ATM을 쓰면 돈을 줘야 돼 손님한테. 그러니까요. 이 인건비 아껴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FC-큐어 여기에서요 인텔 펌웨어 기술인 AMT에서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발견됐다고 이렇게 공개를 했네요. AMT가 뭔가요? ATM도 아니고요. 네, 요거 T자와 M이 바뀌었죠? 기업, 정부기관의 IT 담당자가 개인 컴퓨터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액티브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의 줄임말인데요. FC-큐어는요 AMT 결함으로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접근한 해커가 제어 프로그램인 바이오스, 비트로커 등을 뚫고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허. 우리가 꼭두각시 인형 조정하듯이 남의 PC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비 PC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네, FC-큐어는 해커가 약 30초 안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온라인 상태의 노트북들을 원격 조정할 수가 있다. 아니 30초밖에 안 걸린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와하. 일단 해커가 침입하면 컴퓨터 데이터 접근은 물론 암호화 장벽, 운영체계 보안 장치 등도 무력화된다. 아이고. 이러면서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겠네요. 인텔은 이에 대해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납품 업체들의 시스템 보안에 대한 안내사항을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전달만 하면 뭐해? 다 뚫리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번 결함은 앞서 문제가 된 멜트다운 스펙터와는 다른 것이죠. 또 다른 중대한 보안 결함이 불과 열흘 사이에 더해지면서 미국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빨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는 공동소송밖에 안 되긴 하지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결함일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관리비를 얼마나 내시나요? 박 PD는 얼마 내세요? 원래 겨울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가스비까지 다 해서 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좀 큰 평수에 사시는데 생각보다는 좀 저렴하네요. 저희는 중앙난방입니다. 중앙난방이라서 그런가요? 아무튼요, 관리비 얘기 드리면 다들 그 생각하시잖아요. 관리비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개별 난방하는 사람들은 가스비도 따로
나오잖아요. 요즘처럼 아까 박 PD 얘기한 것처럼 날씨가 추울 때 북극 한파가 몰아칠 때는 갈리비와 가스비 이거 합치면 진짜 만만치가 않은데 보통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봄 가을보다 최소 1.5배 이것보다 훨씬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 관리비 이걸 내역을 좀 봤더니만요 관리비가 16만 원이에요. 가스비 12만 원 합치니까 28만 원. 그레이시에요. 그레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평수라니까 박 PD처럼은 넓은 평수가 그러면 아니에요. 스투피드? 맞아요. 아니 보통 봄과 가을에는 제가 대충 봤더니 합쳐서 한 16만 원 정도 나오는데 겨울이 되니까 무려 12만 원이나 더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것도요. 저희 집은 그래도 그레이시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했다고요. 예. 그래서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아주 놀라운 뉴스 하나가 전해졌죠? 네. 미국에서 전해졌는데 누구 이야기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저커버그. 네. 좋아하시지 않나요? 좀 유명한 저커버그가요. 하루에 3조 5천억 원이나 날려버렸대요. 네. 단순히 글 하나 잘못 올려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발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커버그가요. 12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대요. 이례적으로 긴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충격선언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더라고요. 왜 충격선언이냐 봤더니 페이스북 운영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인 거죠.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요 그동안에 여러 문제를 일으켜왔던 상업적인 컨텐츠 있죠, 뭐 광고나 이런 거, 이거를 최대한 축소하고 본래의 목적이었던 가족 친구들 간의 개인적인 의사소통에 더 집중하겠다. 저커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용자들은 이거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겠지만 문제는요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정반대로 읽혀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광고가 줄어들면 수익도 줄어들 테니까. 맞습니다. 박 PD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저커버그가 얘기한 대로 하게 되면 이 상업적 콘텐츠가 줄어들면서 이용자들의 소비 시간도 당연히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고 수익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페이스북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한때 5.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낙폭은요 2016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이었대요. 동시에 이렇게 페이스북 주가가 떨어지니까 저커버그 자체도 큰 돈을 잃었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조 5천억 원. 블룸버그가 평가한 저커버그의 재산은요 하루 사이에 33억 달러, 3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 때문에요 세계 갑부 순위도 변동이 생겼대요. 이 발표를 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저커버그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내려갔다고 합니다. 5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4위는 누가 차지했느냐? 경불진이 자랑하는 박 PD가 차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요. 패션 그룹의 자라 아시죠? 네. 자라 창업자인 오르테가가 차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도 저커버그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지만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뭐 상업적인 광고, 낚시성 콘텐츠 이런 거가 확실히 줄어들어서 전체 페이스북 사용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이 페이스북 안에서 가족과